지난 2005년 워싱턴 포스트는 포드 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를 폭로했는데 문서에 따르면 부시 정부에서 대이란 강경책을 주도하던 딕 체니 부통령, 럼스펠터 국방장관이 포드 정부에서는 정반대로 이란 핵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자로와 우라늄을 수출해 돈을 벌자는 거죠. 이후 사이가 틀어진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놓고 오랜 기간 갈등하다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핵 합의를 성사시킵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가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겠다고 말해왔죠. 지난주 트럼프 정부는 이란 핵 합의를 확인하자며 이란 군사기지에 대한 사찰을 요구했고 이란은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반박을 했습니다. 실제 UN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란의 저농축 우라늄 양과 농축률, 중수 보유량이 합의 기준을 넘지 않아 이란이 핵 합의를 잘 준수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제 북한은 수소폭탄 실험을 했죠. 북한은 국제사회 룰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위험하고 골치 아픈 존재인데 그런데 이 북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미국 역시 자국 이익에 따라 합의를 깨운 역사 깁니다. 여전히 우리 보수는 미국만 쳐다보자고 하는데 미국만 쳐다봐서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결국 우리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핵실험을 또 했어요? 네, 어제 대형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게 이제 6차 핵실험이죠, 6차 핵실험. 네, 지난해 9월에 5차 핵실험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자, 규모 5.7의 인공지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청와대 반응부터 먼저 전해드리면요. 이에 대해서 당연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 등 모든 외교적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성명을 발표한 게 아니라 트윗을 했어요. 또 여기서. 네. 트윗을 남겼습니다.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이렇게 남겼습니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큰 핵실험을 감행했다면서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에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하다라고 비난했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한국은 대북 유화책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면서 그들은 하나만 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북한은 심각한 위협이 되어버린 불량 국가라면서 그들을 도우려고는 하지만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중국에도 창피가 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자기는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자기는 잘했는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자신도 대화하겠다고 했다가 화염과 분노 얘기했다가 김정은 존경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대화하자고 했다가 이게 이제 얄팍한 이들의 특징이죠. 자기가 불리할 때 자기도 같은 말 했으면서 상대에게 내가 뭘 했어. 이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두서없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비판을 했다고 보도가 됐던데. 예. 네, 트위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비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당하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잘못된 것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미 공조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미국 내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예. 저희가 조만간, 그러니까 지금의 북핵 위기는 물론 북한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해야 하지만 트럼프가 자초했다는 얘기도 그런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청와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트윗에 대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대해서요.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다 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일치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자, 핵실험은 작년에 2번 했어요.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총 4번을 했나요? 작년에 2번을 했고. 올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하는 건데, 북한이 이제 룰을 깬 역사도 길지만,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미국이 자국 이익에 따라 손바닥 뒤집은 역사도 아주 길어요. 이란 얘도 금방 들었지만, 최근 전쟁을, 더 추가 파병하는 아프간 탈레반도 미국에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대량 살상 무기 있다면서 거짓말이었죠. 예, 제거한 후세인도 애초에 미국이 지원을 한 상대고. 아주 긴 역사가 있죠. 북한은 아마 이제 미국을 보면서 카다피를 떠올리겠죠. 카다피가 실제 미국하고 핵실험 금지 조약 맺고, 원자로도 미국이 들어와서 폐쇄했거든요. 경제제재. 그러면서 경제제재 걷고 나서 테러 지원국 명단의 삭제. 그리고 나서 리비아, 그러는 사이에 리비아, 반란군을 조직해서 결국 카다피를 제거하죠. 이런 생각을 하겠죠. 북한 입장에서는 또. 예. 미국은 뭐 언제나 자국이 우선으로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지키기도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언론이 워낙 잘 안 하니까. 미국 중심으로만 얘기해보니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란 핵 합의도 오바마가 최대 성과로 한 거는 트럼프는 깨겠다고 했거든요. 잘못됐다고. 예. 그래서, 원자력 기구에서 사찰해서 보고서 냈는데 잘 지키고 있다고. 지난 중가에 못 맺겠다고 이제 군사시설, 핵시설 말고 군사시설 사찰하겠다고. 그걸 누가 응하겠습니까? 그거 응하지 않으면 세컨더리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보수가 항상 미국한테 이제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한다고 그래 왔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에게 북핵 문제를 다 맡겨버린 게 지난 10년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핵실험은 계속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작년에도 2번 했습니다. 2번. 가장 미국 말을 고지고대로 따랐는데 그리고 그 기간 경제 제재를 계속 했는데도 실험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미국과 얘기를 잘해라. 사드를 빨리 배치하라고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다고 뭐 실험 안 합니까? 결국은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된다. 제 생각이지만 우리 정부 역량은 거기 집중돼야 된다. 예. 이 문제는 저희가 3부에서 예. 정세현 전 장관 연결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북한의 핵실험이 있기 직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한미 FTA 탈퇴 여부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참모들에게 한미 FTA 탈퇴 준비를 지시했다라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확인하는 기자들에 대한 답변에서였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 잔류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재협상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번 주 공식 탈퇴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은 블러핑인 것 같아요. 이게 기업을 할 때는 잘 통했나 봐요. 예. 근데 국가 간에는 이게 잘 안 통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은 어쨌든 이해타산을 따져서 이익이 우선이면 하잖아요. 근데 국가 간에는 이익만 따지지 않거든요. 자존심도 세워야 되고. 이 트럼프 방식이 다른 국가한테 통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이렇게 블러핑을 하는데. 자, 업체 얘기는 근데 워낙 긴 협상이 될 테니까 일단 이렇게 블러핑을 했다. 자, 다음 수는요? 네, 국가정보원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난 1일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한 사이버 외곽팀 관련해서요. 민간인 팀장급 18명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18명 중에서는요. 서울사립대학 유명 교수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임원, 계약직 아나운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보안을 위해서 대포폰만을 사용해서 팀장들과 접촉했고요. 수사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사립대학 유명 교수나 롯데그룹 임원은 뭡니까?
네, 아직까지 특정되진 않았는데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 임원도 수사에 의뢰된 팀장급 18명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 교수도 그렇고요. 계약직 아나운서, 방송국 뭐 기자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지상파. 네. 이거 이제 수사가 진행되겠죠. 예. MBC에서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했던 롯데 그리고 롯데 임원 국정원이 손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보면. 예. 예, 민간인 팀장 규모가 생각보다 넓어서요. 그래서 더더욱 더 넓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굉장히 정상적이고 도저히 국정원 임무를 수행한다고 상상하기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하는 질문은 이렇게 구축한 시스템을 이명박 정권에서만 가동하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일시에 모든 일을 다 관뒀느냐. 예. 왜냐하면 이런 민간인 댓글 팀원들이 드러나지 않았단 말이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들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관뒀단 말인가. 예. 이 질문은 계속 전 유효하다고 봅니다. 네, 관련해서 JTBC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주말 동안인데요.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도 친정부 성향의 사이버 댓글 활동 벌인 정황 파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TF에서는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도 들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관뒀다고 보기는 어렵고 계속 지속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근데 그중 실마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은 저는 지금은 안 하는가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정부, 청와대 권력은 바뀌었지만, 국정원도 국정원장은 바뀌었지만, 그 조직은 그대로란 말이죠. 지금 뭐 개편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도 댓글 활동의 흔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활동을 본 적이 있어요. 규모는 축소됐지만. 이제 이게 그 다음 단계는 지금은 그러면 안 하고 있는가 혹은 최근까지는 안 했는가. 예, 여기까지 수사가 되겠죠. 자, 다음 순요. 네, 오늘 자정을 시작으로 KBS와 MBC가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회사 노조 모두 경영진 사퇴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노조는 오늘 오후 2시에, KBS 노조는 오늘 오후 3시에 파업 출정식 엽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세 차례 소환 요청에 모두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의 행방은 나흘째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4부에서 KBS 지난번에 사이버 사령부 부단장 격이었던 분이 자신이 어떻게 국방장관 합참의장 청와대에 매일 댓글 공장을 보고 했나 하는 내용이 폭로됐는데도 KBS는 방송을 안 했죠. 예. 그 인터뷰를 직접 했던 KBS 기자 오늘 저희가 4부에서 만나는데 그때 포함 얘기는 좀 더 하기로 하고 홍준표 대표가 이제 이 그러니까 소환에 응하지 않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두고 이제 최초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네, 없었다라는 주장을 해서요. 네. 반박당한 바가 있습니다. 최초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한 해 뭐 1000건 이상씩. 네, 1459건에 있었다고 지난해만 해도요. 그런데 홍 대표가 원내대표 시절에 그때 정현주 KBS 사장. 네,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네, 그때 사장 해임이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어요. 예, 그리고 그때 당시 문제가 됐던 PD수첩 압수수색도 결국은 무죄가 났죠. 그러니까 그렇게 법적인 근거 전혀 없는 케이스였는데 이때 정현주 사장이 소환에 뭐 2번인가 응하지 않자 뭐라고 그랬냐. 지금 내각과 청와대가 지금 다시 세팅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나고 난 뒤에 지금까지 가만히 국정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왜 정권을 교체했는지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촛불 정국에서 강요들은 비겁하게 뒤로 숨어버리고 자기들이 앞장서서 앞에 나가서 온몸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어요. 저는 왜 정권이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요 내용이 빠졌네요. 요 내용에
KBS 사장의 경우 소원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다음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돼야 한다. 예, 그렇게 발언한 바 있죠. 예, 저희 PD가 요 내용을 하라고 했더니 딴 내용을 내보냈습니다. 그때 KBS 사장의 경우에 소환장 냈는데 왜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냐고 독촉하는 내용. 네, 검찰이 뭐라는 집단인지 모르겠다라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체포영장 이번에 발부된 건 최초라고 했는데 본인이 10년 전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라고 했던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따라고 했더니 저희 PD가 딴 걸 땄어요. 혼내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예. 지난 2일 오후에 긴급 의총 열었습니다. 그리고 MBC가 정상화될 때까지 정기국회 일정 보이콧 선언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정상화에 대한 개념이 서로 좀 다른 거죠. 자, 이게 보수에서는 자신들의 심령과 현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애초에 자기들이 뿌린 씨앗이거든요. 그때 방송국의 구성원들이 다 반대하는데 밀어붙여서 사장과 임원들 갈아치운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방송국 구성원들이 그렇게 이제 꽂아둔 사장 임원들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90%가 넘는 구성원들이 찬성해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경우가 완전히 정반대인 거죠. 예. 구성원들이 반대하던 그런 방송 장악을 했던 당사자들이 그렇게 꽂아둔 대표를 이제 바꾸고 정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방송국의 사람들도로 거꾸로 방송 장악하는 거라고 하는 이건 적방한 정도껏 해야죠. 자, 그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예, 정기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는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제목 정도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 이 부속실에서 전자문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이 조사 착수했다라고 합니다. 전자문서. 9,000건 넘게 9,000건 나왔죠. 넘게 나왔던 예. 종이가 아니라 전자문서 공개 폴더에 있던 그게 이제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에 이제 국정농단 재판에 활용될 것도 있겠네요. 예. 네, 블랙리스트 관련된 것들이 있다라고 청와대가 이미 밝힌 바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잠깐 시간 조금 남았는데 지난주 뉴스 중에 저희가 짚지 못한 거 하나 얘기하고 가자면 지난주 월요일에 중국 인도 병력을 철수했어요. 네. 왜 인도하고 중국이 국제뉴스도 몇 번 다뤘는데 네, 분쟁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분쟁 대치하고 있죠. 있다. 뭐 전쟁 난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계속 보도했는데 그게 결국 긴장 해소되니까 제대로 이제 크게 보도가 안 돼서 브리핑에서 다루지 못했는데 전쟁이라고 계속 보도했잖아요. 예. 저는 이거 전쟁 안 난다고 얘기했고 핵 보유고 이후 양쪽 다 예. 군사대국 세계 3, 4위가 전쟁하면 지구 멸망합니다. 전쟁 안 난다고 했었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예. 왜 풀었느냐 그 얘기가 없어서 잠깐 하고 넘어가면 중국은 이 지역에서 분쟁을 일부러 일으킨다고 하는 분석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자신이 원할 때마다 이 지역에서 일부러 분쟁, 긴장을 유발시켜가지고 티벳에 대한 자신들의 지배권을 인도에게 확인시키는 거다. 이게 중국 이전에 인도가 티벳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랜 세월. 그게 1940 몇 년입니까? 9년인가에 넘어갔는데 중국에. 올해 봄에 그 인도 한 관료가 고위 관료가 티벳은 중국 일부가 아니라고 발언한 적이 있어요. 예. 그거 벼르고 있다가 인도 수상이 트럼프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이 북경 문쟁을 또 일으킨 거죠. 그랬죠.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전쟁이 안 날 것이 뻔한 것이 양국 다 군사 대국이긴 하지만 이제 브릭스 회의가 있단 말이죠. 인도하고 중국이 만나야 되는 어젠가 있었죠. 예. 네, 어제 시작했습니다. 브릭스 정상회담에 인도 수상이 와야 돼요. 그래서 그 직전에 전주에 해결 지은 거고 외교라는 게 뭐 이런 거죠. 예. 보수는 맨날 북한 얘기 나오면 때려보시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10년간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때려부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확성기만 들었지. 그래서 중국 인도도 국경 분쟁하고 막 전쟁 난다고 하고 동시에 경제협력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상호 견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외교고 그게 그렇게 복잡한 거죠.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으로 막 누른다고 그냥 해결되나요?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주변국 주요 뉴스인데 그냥 넘어가서 지난주에 노치 뉴스로 잠깐 브리핑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MB 인사 올렸습니다. 제가 또 나왔습니다. 별로 나오지 않은 데인데, 아침에 또 워낙에 할 일도 많고, 남들 많이 바쁘고, 갈 데 많은데, 그간데도 불구하고 내 또 일에 나온 이유는, 주진우 일마 때문입니다. 또 뭔 소리 하는지 내가 감시를 좀 해야 돼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네, 진짜, 아이고. 진우야, 니 또 나왔네? 까꿍? 그래, 아유. 그런데 진우야, 내 사실 옛날부터 니한테 꼭, 한 가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여태까지 내가 아까 많이 고민했는데, 오늘은 진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싶다. 이리 가까이 와봐. 진우야, 고마해라. 니 내 마음 믿다, 이가, 응? 그거하고도 아무 소용없어, 결정적으로. 니가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내 끄떡도 안 해. 니 알잖아, 내 불사시는 거. 나 안 죽어. 나 MB야, MB. 응? 니 같은 거 잡혀가 내가 그거 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있지도 않지. 제발 좀 정신 차리라, 진우야. 응? 니 피곤하지도 않나? 응? 진우야. 진우야. 네. 주진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2주간 BBK 관련해서 처음 등장하는 다스 청와대 민정 문서들을 공개했는데 특종인데 다뤄주는 것이 없어서 뉴스공장에서 계속 다루겠습니다. 다뤄주지 않는 거는 주진우 기자 책도 마찬가지 이명박 추적기라고 지금 베스트셀러 1위죠. 예. 네. 안 다뤄주고 있습니다. 네. 네. 7일 날, 이명박의 비자금을 추적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저수지 게임이 개봉되는데, 이 또한 안 다뤄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 영화 얘기는 제가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요? 제가 제작자라서, 아니. 이해충돌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이해가 없어요. 저는 김어준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얘기 넘어가고, 이번에서 3차입니다. 3차.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재 특집, 3차인데,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지난 2주간 간단 요약을 하면, 첫 번째, 회사 다스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그리고 처남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명박 후보 시절부터 실소유주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고. 네, 다스입니다. 다스. 이 회사가 190억을 BBK 투자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다스가 결국 BBK 주인이 되는 격인데. 그렇습니다. BBK는 마지막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이 옵셔널 벤처스에서 BBK죠. 결국은 주가 조작을 해서 1,000억 가까운 손해를 투자한테 입히고 대표 김경준 씨가 380억대를 횡령하고 미국으로 갔다. 이 사건을 BBK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가까운 투자자 돈은 다 돌려주고 다스에는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가요. 이게 나중에 다스와 김경준 씨 그리고 옵셔널 투자자와 김경준 씨 사이에 소송의 빌미가 되는데 140억을 내놓으라고. 다스와 김경준 씨 소송은 김경준 씨가 이기고 네. 그리고 옵셔널 투자자와 김정준 씨 소송은 김정준 씨가 집니다. 그런데 이 140억은 소송에 진 다스가 가져갑니다. 미스테리한 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벌어진 미스테리한 일이죠. 소송에 진 쪽에서 140억을 가져갔다. 다스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를 이제 주진우 기자가 오랜 시간 추적을 하다가 그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문서들을 입수해서 2주 전부터 공개를 해왔습니다. 2주에 걸쳐 폭로한 문서들을 간단 요약하면, 다스 회의록이 나왔는데, 회의록은 언제, 어디서, 누가 참석해서 회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다스의 문서예요. 뜬금없이 LA 총영사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네. 김재수입니다. 예. 이름이 참 기억하기 좋습니다. 이분이,
해외 동포 출신으로 처음 재공관장이 된 분인데 원래 BBK 변호사였다. 네. 이명박 측, BBK 측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스입니다. 사기업 소송에 외교관이 참석을 했다. 이런 문서고요. 그리고 또 LA 총영사 검토 뭐 이런 문건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작성한 네. 겁니다. 민정에 BBK 담당하던 분이 만들었습니다. 민정에 BBK 담당하는 분이 있었답니다. 네. 제가 당신이 다스 담당자시죠? 여쭤봤더니 아닙니다. 저는 BBK 담당자입니다. 이렇게 라고 말했던 이 민정에서 좀 전에 언급한 LA 총영사 김재수 씨에게 여러 사항을 검토하게 한 내용이 뭐냐면 뭐 스위스 계좌 얘기도 있고 김재훈 씨는 에리카 김 얘기도 있고 뭐 미국 구세청 얘기도 있고 한마디로 140억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는 내용이죠. 네. 예. 계좌를 동결했다 풀었다 이걸 계속 어찌할 것인지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이 LA 총영사에게 사기업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일을 시킨 거예요. 네. 예. 자, 그리고 무슨 협약서 같은 것도 나옵니다. 이 협약서 내용은 역시 140억을 다스가 가져오기 위해서 김경준 씨와 모종의 협약을 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비밀리에 해야 된다고 예. 청와대 민정실의 양안무개 씨하고 그리고 김재수 총영사가 같이 이걸 초안을 잡아서 지시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합의를 해준 풀려날 줄 알았던 김경준 씨는 140억을 다스로 넘기고도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네. 본인은 풀려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죠. 네네. 다스에서도 풀어줄 줄 알았다고 합니다. 김경준 씨와 협상을 중간에서 했던 다스는 140억이 넘어가면 풀려날 줄 알았으나 실제 김경준 씨는 풀려나지 못했어요. 네. 속았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본인도. 네. 자, 그리고 이제 1차 공개한 이 문서들이 부족해서 기사가 안 나오나 싶어서 지난주에 또 추가로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다스의 품위서도 가져왔는데 지난주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김경준 씨가 감옥에 간 이후에도 다스가 140억을 받아내기 위해서 딜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딜. 다스의 담당자 증언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이 140억뿐만 아니라 이자 50억까지 더 내더라. 네. 그래서 호통을 쳐가지고요. 다스 협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90억을 받아내려고 했었다. 네. 예. 한때 동업자죠. 네. 한때 동업자인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동업자에게 50억 이자를 더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품위서는 이제 다스가 작성해서 청와대에 팩스로 보고한 문건. 네, 그렇습니다. 네, 원본이었죠. 네. 네. 원본을 팩스를 보낸 당사자로부터 입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면 영문 비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그 비밀 영문 합의서도 문서가 있었죠. 네. 네. 문서가 많아서 요약하는데 기네요. 네. 그리고 또 스위스 김경준 계좌를 청와대 민정실에서 정리해서 다스로 거꾸로 보내준 것도 있죠. 네, 지시사항이었죠. 네. 이 다스가 어찌 해야 되는 건지 상부에 보고를 하고 청와대에서 지시한 내용이었어요. 예. 품위서는 다스가 청와대에서 보낸 거고 네. 지금 말하는 문서는 청와대가 다스에 내려준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 수 없던 스위스 계좌 동결 해제 같은 내용 네. 보면서 김경준 씨하고 합의할 때 이런 내용을 참고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시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문서 역시 다스가 청와대 140억 관련해가지고 보고한 내용들이었고요. 자, 이게 2주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사기업 돈 140억을 돌려받으려고 청와대 민정과 외교부 라인이 계속 움직였다. 네, 그렇습니다. 검찰도 도왔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를 총영사로 임명하고 청와대 민정에도 담당자를 뒀다. 예, 그렇습니다. BBK 담당자를. 그 돈을 그래서 끝내 돌려받았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이 이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도 아니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냐. 이게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할 정황이 처음으로 문서로 등장을 한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고. 근데 지난주 말이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주 내용입니다.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이상은 씨하고 처남 고인이 됐죠. 김재정 씨
재산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 사랑이 너무 깊어가지고 네. 물론 친인척 사랑이 깊다고 해서 이렇게 청와대 민정과 의회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본인 재산이 아니라 친인척 재산이어서 도와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고 그래서 이번 주에 예고하기를 다스의 소유 문제하고 관련된 문서 네. 이걸 한번 이번에는 공개하겠다. 예. 오늘도 핑크빛 보따리를 잔뜩 들고 왔는데 문서는 많습니다. 네, 예. 문서는 많다고 이명박 들었어요. 대통령이 친인척 사랑이 커서 직접 화를 내고 직접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친인척 사랑이 너무 깊고 네. 하회와 같고 네. 그래서 뭐 악망하고요. 본인의 권력을 조금 일부 떼서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요청했던 건 다스의 소유주와 관련해서 입사 문서가 없냐 제가 물어봤어요. 네. 자, 물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서를 몇 개 봤는데 다스 지분 상속에 대한 검토 이 문건은 뭡니까 이게? 이 문건은 2010년이었습니다. 2010년 2월에 갑자기 김재정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처남인데요. 네. 그때 다스 회장이었습니다. 네.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돌아가시자마자 다스 지분을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속세 추정액, 그 다음에 재산 상속 리스트, 다스 주식을 어떻게 소각할 것인지 이 내용을 그 정리해서 급히 청와대로 보냅니다.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김재정 씨가 돌아가시자. 그래서 다스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그 정리해서 청와대로 보고한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청와대로 즉시 팩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보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도 보고 있는데 지금 다스 지분 상속에 대한 검토 이래가지고 다스의 단기 순이익이 얼마고 순자산 가치가 얼마고 주당 가치가 얼마고 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김재정 씨가 사망을 하자 관련 지분 세금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서 난리가 났다.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청와대에서 난리가 나서요. 네. 긴급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지시를 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급히 회의를 해서 만들어서 청와대로 올린 문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다스에서 청와대로 보낸 문건인데 네. 이 내용은 회사 그러니까 김재정 씨 소유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고 네. 어찌 해야 될지. 오케이.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유언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상속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서류에 김재정 씨 부인이나 김재정 씨 아들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상속을 따질 거면 일단 가족에게 어떻게 상속할 것인지를 따져야 될 텐데 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유언이 있을 때 유언이 없을 때 그리고 상속 절차 상속 세율 비상장 주식의 평가 그다음에 상속 재산을 기부할 경우 공익재단으로 만들 경우 이렇게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하는 자신의 재산이 아닌데 네. 재산이 아닌데 청와대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부인이나 자식이 의논해야 될 내용을 부인하고 자식이 얼마 갈지는 전혀 없고 네. 예, 청와대에서 다스로부터 이게 회사의 지분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 재산이 아닌데 관심을 가지는 것도 이상하죠. 이상하죠. 예. 네. 이상한데 그거를 관심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보고를 받는 건 더 이상하죠. 네. 그리고 그 문서에 유족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단 얘기가 나오는데 재단은 그 청계재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재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절반이 김재정 씨 거거든요. 김재정 씨 소유가 49%에 이릅니다. 네. 다스에. 최대 주주였습니다. 최대 주주죠. 형이 나머지. 네. 이상은 형이요. 거의 나머지고 두 사람이 거의 지배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김재정 씨가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의 재산 상속에 관한 내용을 청와대에서 다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네. 다스가 김재정 씨 유가족이 보고한 게 아니에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지. 네. 김재정 씨는 자신의 세금을 못 내서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은행에 융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돈이 많아도 대출을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세금을 못 내서 대출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 예. 자, 이 상속 관련해서 보고한 거 말고 또 거꾸로 청와대에서 이거는 이제 다스가 청와대에 재산 상속 관련해서 이러이러하다고 보고를 한 것이고 청와대에서 다스로 가는 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내려준 문건이 여기 존재합니다.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해서 김재정 회장에서 상속세 관련 그 서류 형식을 보면 이게 공무원이 만든 서류 지난번 문서가 비슷하네요. 네, 비슷하죠. 그리고 김재정 회장 이 다스에서 만들지 않았다는 게 제목에서 보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상속세를 줄일 것이며 어디 재단으로 어떻게 해라 이런 명확한 지시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스가 그 세금 처리를 이 지시사항대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두툼한 문서인데 고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해 가지고 예. 청와대에서 만들어서 내렸다는 문건 내용을 보면 상속세 어떻게 내야 되는지 네. 이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또 정리를 했어요. 네, 뒤에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번안, 2번안, 3번안 이렇게 했는데 네. 그래서 어찌할 것인지 했는데 국세청, 캠코 그리고 여러 주변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 기관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김재정 씨 측 그러니까 다스 측에서는 상속세를 결국은 상속세를 결국은 주식을 통해서 주식으로 냅니다. 근데 보통 돈으로 내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받는데 주식으로 받는 세금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가 망하는 회사면 안 받을 것이고 네. 잘 나가는 회사면 그게 더 같이 커질 수 있는데 그걸 왜 냅니까?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번 김재정 씨 상속세 관련해서는 주식으로 냈어요. 네. 이게 왜 주식으로 나간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이나 부동산으로 내면 그 재산 출처가 이렇게 파악되기 때문에 결국 회의 끝에 주식으로 그냥 대납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정 씨 재산이 차명이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될까 봐. 네. 이거는 청와대에서 그 결론을 내려서 다스에 지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내긴 내야 되는데 네. 김재정 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혹은 현금 납부가 되면 출처를 따지게 되고 그러면 출처가 파악이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파악될 수도 있고 그래서 김재정 씨 재산이 차명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될까 봐 아예 주식으로 납부한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된 문서가 이거다. 네, 네. 이 다른 문건이 내려진 문건이 있는데요. 각 대안별 상황표가 있습니다. 네. 군사 작전하듯이 했어요, 네. 보니까. 네, 국방부에서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여기 연장이 안 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하고, 국세청에서 안 받을 경우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안이 8개나 있어요. 대안 1, 대안 2, 대안 3 해가지고 그래프로 쫙 그려서 상황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실력 있는 사람이 만들었네. 네, 그거는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보통은 대안 1, 2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대안 8까지 나와 있어요. 대안 8까지 나와 있는데 대안 8까지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보니까 결국 세금을 얼마나 덜 낼 거냐 이런 얘기네요. 네. 네. 대안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요약한 그런 서류도 있습니다. 여기는 대안 2개는 배제되고 6개만 살아남아가지고 대안 6개를 각각 진행할 경우에 장점과 단점 그리고 자세하네요. 네. 연평균 납부액이 얼마고 하여튼 돈에 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서류가 작성되어 있고요. 눈길을 끄는 게 이게 있어요. 문서 중에 상속 재산 파악 및 세액 계산의 한계라고 하는 별도로 강조된 박스 문구가 있는데 뭐냐면 상속 재산은 상속인만 한다. 네. 그러면서 2007년 대선 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 재산을 평가하라.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재정 씨 재산을
다 알기가 어렵다. 너무 많은데. 네, 다 알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대선 때 언론에 공개된 것만 네. 가지고 상속세를 내자. 네. 이런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재밌는 내용이네요. 네. 예. 가족이 쓴 거나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만든 걸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문서가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김재정 씨 명의로 된 부동산 현황이라는 표입니다. 김재정 씨 명의로 된 그 부동산 현황을 청와대에서 파악한 부분인데요. 상당 부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차명재산으로 보입니다. 아, 꼼꼼합니다. 이 문, 땅이 많았네요. 네. 김재정 이렇게 상속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대지, 전답, 건물 등등 공제시가하고 뭐 면적 금액 쭉 해서 정리한 내용이고, 김재정 전 회장의 명의로 된 재산들, 부동산과 동산을 정리하는 거네요. 골프장, 연구부차, 이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리스트고요. 또 몇 개 보여드릴까요? 너무 많이 보여주면 지금 어렵지 저만 않을까요? 볼게요, 저만. 이 부분은 다스의 차명 재산들입니다. 차명 계좌들과 차명 재산들이. 그러니까 이게 CD하고, 이거 굉장히 자세하네. 네. 여러 은행에 들어있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여러 사람 이름 옆에 금액이 적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결국은 다스로 다시 다 모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차명 재산들이었습니다. 차명 계좌들이고. 차명 계좌를 의심된다고 하죠. 예. 네. 여러 은행의 예금주와 그 예금주 아래 이름, 뭡니까. 금액과 그 금액을 옮기는 과정이네요. 네. 김재정 씨가 사망 후에 네. 재산을 옮기는 이 부분이 다 청와대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스의 차명 재산이, 차명 계좌가 왜 청와대에 보고돼야 되는지. 차명으로 보이는 계좌. 네. 그러니까 김재정 씨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들입니다. 보니까 문서가 다. 네. 세금을 내고 그다음에 흩어져 있던 재산들의 명의를 바꾸고 네. 그런 문서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좌 리스트에 있는 금액은 예금이 한 120억 정도 되네요. 120억. 이걸 쪼개서 수많은 사람한테 나눠줬다가 전부 명의가 변경되는 리스트.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은행, 이름, 금액, 일자, 원금, 이자. 네. 자, 마지막 문서는 뭡니까? 이거는 뭐, 한 직원이, 다스 직원이 그 작성한 그 탄원서 같은 건데요. 탄원서. 네. 탄원서 같은 경우.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어요. MB는 다스가 자기 거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고 여기는 회장은 이상은입니다. 회장은 욕심을 부려 법적 근거를 이용하여 자기 아들에게 지분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MB 거니까 MB는 자기 아들한테 주고 싶어 하고 회장은 지분을 주고 싶어 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누가 한 진술입니까? 이게 다스의 직원인데 다스 회장 그러니까 이상은 씨하고 친척처럼 삼촌 조카뻘로 지내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특수 관계 때문에 다스의 이분 직접 나오거나 목소리로 나올 수 없어요? 이분이 직접 나오기는 힘들어요.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나와야지 이게 신빙성이 올라가고. 아니 다른 제보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사안이 위급하다 보니까 까칠하신 분인데 이렇게 긴급한 저희 인터뷰 요청에 응해주셔서 예. 저렇게 긴급하게 인터뷰 요청하면 잘 안 응하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위급하니까. 예. 네. 북한이 이제 6차 실험을 했는데 작년에도 2번 하긴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완전한 수소탄 실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소탄으로 넘어가기 위한 저희 융합 실험에 성공한 것 같아요. 네. 분열시키다가 이제 융합을 하면 그만큼 폭발력이 커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원자탄보다 훨씬 더 무섭다는 건데. 근데 이제 작년 1월달하고 9월달 그 실험이 4차, 5차가 수소탄 전 단계인 증폭 핵분열
수소탄 시험이라고 북한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보다 한 단계 진전된 실험이라고 보고, 그러나 아직 수소탄 그 자체를 개발한 건 아닌 것 같다. 이게 직전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했던 말도 있고, 그래서 금년 중에 완성된 수소탄 실험을 또 한번 하지 않겠는가. 걱정입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요? 네, 북한에. 이제 수소탄이라는 게 원자탄보다 훨씬 위력이 큰 거기 때문에, 네.殺傷力이 크기 때문에, 그런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계산을 북한은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계산입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조건에서 미국과 1대1로 수교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 국제적으로 지위가 올라가지만 우선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통치력이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네. 이 사람이 이제 어린 나이라고 지금 밖에서 자꾸 얕잡아 보는 것이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과감한 짓을 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국외적으로 무시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쉬운 말로 미국과 애들 말로 맞짱 뜨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누가 함부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 김정은의 위상은 훨씬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계산이죠. 그리고 또 미국한테는 1대1로 상대하기 위해서 테이블로 나와라 이런 얘기기도 하겠죠? 그렇죠.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1대1로 하자는 거예요. 미국과 1대1로 회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런 분석은 여러 차례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위터입니다. 이게 공식 성명은 아니고 이분은 즉흥적으로 트위터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미국 내에서 비판이 많은데 트위터를 통해서 유화책이 통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또 보수 언론들은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없어요. 그건.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나면은 바로 미국 내에서 이른바 군사 전문가들까지도 실질적으로는 군사 옵션은 쓰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죠. 3차 대전. 남북 전쟁이 미중 전쟁으로 번지고 그렇게 되면은 각자 패싸움이 돼가지고 세계 3차 대전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그런 전쟁을 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특히 6.25 때고는 북한이 쉽게 생각을 해서 남침을 해가지고 그것이 미중 전쟁으로까지 번졌지만 미국이 먼저 그런 일을 벌이기는 지금 중국의 힘이 북한의 배후에 있는 중국의 힘이 그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못 벌립니다. 북한 때리지만 결국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으로 번진다는 건 미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군사 옵션 못 써요. 근데 국내 언론에서는 사실 이 대북 군사 옵션 관련해서는 굉장히 크게 보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하죠. 미국이 군사 옵션을 쓰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위치에 있는 언론사들이 어디입니까? 시내에 있잖아요. 서울 시내. 예, 서울 시내 있습니다. 자기들 죽을 줄 모르고 왜 그래? 참네. 그리고 못 쓰는데 그렇게 겁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예. 군사 옵션을 쓸 것 같이 겁을 줘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실제로 써버리면 이거는 한반도는 그동안에 북한은 크게 일종의 저개발 국가이기 때문에 소리할 것이 없지만 우리는 지금 세계 11대 경제대국인데 이거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북한의 핵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고 그런 것이 너무 좀 무책임하죠. 여기 지금 수백만 죽는 건데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그런 얘기합니까? 자기들도 제가 보기에는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다만 그렇게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되니까 그렇게 긴장을 만드는 게 아닌가. 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자기네들의 사사로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불안해서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또 언론이 헐짓입니까 그게? 네,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황 인식은 알겠고요, 장관님의.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럼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옵션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은 이렇게 강경 일변도로 가고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보수 정당과 보수 매체는 뭐 전쟁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무슨 남북대화를 하자고 나설 수는 없어요. 네. 뭐 트럼프도 북한은 대화로 안 통하는 상대다. 뭐 그러면서도 모든 옵션은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얘기까지만 하지 군사적 옵션을 쓰겠다는 얘기까지는 또 안 합니다. 예. 그걸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 저렇게 군사적 옵션을 쓰지 않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는데 우리가 나서 가지고 남북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죠. 당분간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나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해줘야 돼요. 예. 그러나 지금 이대로 놔두면 실제로 수소폭탄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나오면서 ICBM이 말입니다. 12,000km가 나오면서 동시에 대기권 진입을 해도 불타지 않는 그런 기술까지 확보가 되면 네. 만약 문 대통령이 얘기한 레드라인을 넘게 되면은 그때는 미국이 나가게 돼 있어요. 회담에. 네. 어차피 그럴 바에는 지금 미국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돼요. 그 얘기를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하겠습니까? 일본이 하겠습니까? 일본은 오히려 미국을 더 부추길 텐데 트럼프를. 아벨은 트럼프의 그 과격한 또는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그런 성격을 이용해서 자기네 자유대회 해외 출병을 지금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일본은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러시아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 피해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미국한테 정말 간청을 해서 어차피 당신네 지금 미국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당신네가 협상으로 갈 걸 우리는 뻔히 안다. 과거에도 그랬고 그 방법밖에 없잖아. 군사적 옵션 못 쓰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는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제스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진행됐던 미국 간의 물밑 접촉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북한이 미북 협상이 곧 열릴 거라는 희망을 갖도록 좀 해주라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죠. 네. 북한이 결국 원하는 건 자신들의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 뭐. 체제 보장이죠. 체제 보장이라는 게 이제 제도적으로는 미북 수교고 그다음에 평화 협정이죠. 체제 보장은. 네. 그걸 이제 해달라는 건데 이걸 지금 이렇게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고 하는 것은 겁나면은 우리 여기 일대일로 협상해서 그거 약속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해줄 바에는 지금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초동 단계에서 이걸 막자 하는 얘기를 우리가 미국한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미 동맹을 이용해서 거꾸로 미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할 일이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미국 정부가 지금 트럼프 정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정부 때였다면 그게 조금 더 쉬웠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때는 근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한국에서는 정부였기 때문에 그럴 생각 자체가 없었고 이제는 대화 의지를 가진 문재인 정부인데 이제 하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서 과연 미국 정부가 대화에 쉽게 나서겠는가. 물론 물밑에서는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오전 한 말 다르고 오후 한 말 다르잖아요. 지난번에 화염과 분노 얘기를 쏟아내놓고 오후에는 또 나만큼 평화적인 해결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 또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런가 하면은 22일 날은 김정은이 미국을 존중하기 시작했다.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도 했고. 예. 근데 지금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 한결같이 북핵 문제는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강성 발언을 해도 항상 외교적인 이야기를 해왔죠. 그렇죠. 예. 실제로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국무부 라인과 그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로비를 벌인다면 결국 그들이 먼저 입장을 정해가지고 대통령을 설득하지 않겠는가. 돌아서 가야죠. 그러니까 보통은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데 지금은 트럼프가 워낙에 지금 불가측성이 높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결국 대화적으로 어차피 갈 거라면 지금 가자. 한시라도 빨리 가자 하는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고 그게 우리로서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못 내더라도 그 얘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미국도 나중에는 우리 핑계를 대고라도 북한도로 너 이러지 말고 회담에 나와. 그리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 우리가 들어줄 수가 있어. 이런 조건만 갖추고 기초적인 조건만 갖추고 나오면은 뭐 평화정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무슨 다른 북측의 요구를 또 들어줄 수도 있다. 협상해보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도록 자꾸 촉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왔다 갔다 하니까 외교 국방 라인은 근데 일관되게 이제 외교적인 해법을 얘기하고 있으니 외교 국방 라인으로 대통령을 좀 압박하자, 미국 대통령. 설득했습니다. 압박이라기보다는 뭐 압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도록 이렇게 좀, 쓰리쿠션으로 들어갑시다. 쓰리쿠션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또 중국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는데, 예. 중국이 북핵 문제를 사실은 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중국에 대한 기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넘기려고 그러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중국 역할로. 네네. 중국 책임론. 그리고 중국이 제재 적극 동참하면 북한은 회담장에 굴복할 것이다 하는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메시지가 바로 9월 3일 날 이번 9월 3일 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배경이 됩니다. 뭐냐면 9월 3일이면 중국에서 어딥니까? 중국에서 지금 브릭스 회의, 그러니까 브라질, 러시아, 네네. 인도, 차이나, 중국, 그다음에 사우스 아프리카, 소위 브릭스 회의가 열리는 그런 나라 아니에요? 이게 덩치들이 굉장히 큰 나라들이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지만 덩치가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일종의 군사 대국들이 모인 그 회의인데 군사 대국들이 모인 회의에서 그날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얘기는 중국의 명절날 이거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고 중국의 명절날 일을 저지른다는 얘기는 우리 중국만 안 듣는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국 중국한테 뭐 위탁해가지고 우리를 회담으로 끌어내라? 너희들이 직접 나와. 그거 소용없어. 그 얘기예요. 9월 3일 날 쐈다는 날짜를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지난 29일 날은 그게 국칠이었어요. 네. 105년 전에? 102년 전? 105년? 102년 전에? 105년 전이구나. 100몇 년 전이야. 100여 년 전으로 하죠, 예. 100여 년 전. 나도 가끔 틀려야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9월 9일에 했죠. 핵실험을 일부러 맞춰서. 자기네 명절날이고. 또 네. 이번에 또, IRBM 쏜 거는 8월 29일에 했지만 또 7월 4일 날 쏘지 않았어요? 예. 7월 4일 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아닙니까? 네네. 일부러 맞춰서. 2006년에도 미사일 쏠 때 7월 4일 날 쏘았고, 그리고 석 달 후인 10월 9일 날, 1차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네 명절, 남의 명절 뭐 이런 날을 골라가면서 이제 쏘지만 특히 이번에 9월 3일 날 쏜 것은 9월 9일 날 쏠 걸로 예상했는데 9월 9일 3일 날로 땡긴 건 중국? 우리 그렇게 중국 무서워하지 않아. 중국한테 뭐 압력 넣어가지고 우리 끌어 나오라고 우리 그런 거 안 통해 하는 메시지로 지금 9월 3일 날 그 핵실험을 했다고 보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하기 직전에 쏘았다. 이것도 같이 포함돼서. 그거는 뭐. 그까지는 아닙니까? 오히려 그 러시아 대통령은 지금 브릭스 가기 전에. 예. 북핵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CNN이나 NHK인데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미국과 중국은 만나가지고, 회의는 벌써 아직 안 끝났나요? 미국과 중국은, 좀 유엔 제재 결의안에 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보다는 대화를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둘이서 배짱이 맞아요. 알겠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따라서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까칠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불친절한 AS. 오늘 브리핑에서 이제 준비한 녹취가 안 나와가지고, 예. 그랬더니, 문자가 많이 왔습니다. DJ와 PD는 언제 손발이 맞게 될까요? 아까 브리핑 뉴스 시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2008년도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 발언을 준비했는데 네, 저희 피가 딴 걸 들었거든요. 예. 원래 보내려고 했던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KBS 사장 같은 경우에 소환장을 두세 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체포영장입니다.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럼 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MBC PD 수첩 같은 경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압수수색영장이 들어갑니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공권력 집행을 하지 않고 여론의 눈치 보고 언론사 눈치 보고 방송의 눈치를 보고 무슨 공권력의 집행을 하겠다고 덤비는 것인지 일반 국민들은 그럼 뭐 하려고 조사받으러 나갑니까? 검찰이 나는 뭘 하는 집단인지 모르겠다 이거. 네, 10년 전에 본인이 했던 이야기가 어젠가요? 그저께 본인이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문자 많이 왔습니다. 정세현 장관이 크게 웃는 건 처음 듣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공장장 코엑스에서 봤는데 금요일 날 저수지겜 시사회가 있었거든요. 예. 살이 빠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를 얘기하면서 공장장 발음으로는 김재동 씨로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 번역기가 필요합니다. 네. 안 고쳐줄 겁니다. 뭐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대한 특종이 KBS 기자에 의해 있었죠. 예, 내용은 청와대 국방장관 합참의장에게 댓글 공작을 매일 보고한다는 거였는데 이 취재가 KBS에서 보도가 안 됐습니다. 네, 이 사연을 취재하고 자체적으로 뉴스를 만들어 버린 회사에서 방송을 하지 않아서 직접 취재한 기자. KBS 기자 모셨습니다. KBS 이재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KBS 기자가 단독인데, 그것도 굉장히 큰 단독인데, 단독을 하고 나서 그걸 들고 다른 방송국에 나오는 건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입사가 13년 됐는데, 예, 입사 이후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엔 잘 모르겠고. 그전에도 없겠죠. 왜 예. 자기 방송 특종을 다른 방송을 줍니까? 그러겠죠. 예. 예. 그런데 오늘 들고 나왔어요. 이것이 뉴스 공장의 힘입니까? 아니면 시국의 문제입니까? 둘 다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네. 자, 직접 취재하신 분입니다. 예. 언론 보도로는 많이 접하실 것 같은데, 간단 요약을 먼저 해 주시면은, 예. 사이버 사령부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가 좀 짚어야 될 게 댓글 부대가 축이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네, 국정원은 다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이 이제 군사이버사령부인데 네. 지금 언론에서는 국정원 얘기만 좀 주로 나오고 있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국정원 내부에서 지금 적폐청산 TF팀이라는 걸 꾸려가지고 예. 거기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자체 조사 결과가 언론에 의해서 계속 보도되고 있고. 계속 보도되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축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 대해서는 지금 국방부가 요새 뭐 정신이 없잖아요. 북한 문제로도 그렇고 송영무 장관이 이제 막 취임했고 뭐 이런 네.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기사가 좀 상대적으로 적은데 이 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에서도 이제 댓글 공작을 그렇게 했다는 사실. 똑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똑같이. 예. 똑같이 했다는 건데, 근데 이제 똑같이 했다는 얘기가 뭐 국정원 관련 기사보다는 적지만 예전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부단장 역할을 했던 분이 직접 예. 구체적으로 예. 왜냐하면 당시 문제가 됐을 때 국방장관한테는 보고 안 됐다, 청와대 보고 안 됐다, 관련자들 다 부인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해서 탄생한 정부가 박근혜 정부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그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했을 리도 없고 국정원 댓글 수사하다가 윤석열 지검장하고 최동호 검찰총장도 날아가는 판국에 그렇죠. 네. 군사이버사령부 문제는 이렇게 수면 아래로 쭉 가라앉았다가 근데 이제 기자님이 특종을 하신 게 사이버사령부 부단장을 예. 단장이 주도했다면 부단장도 적지 않게 관여했겠죠. 본인도 처벌을 감수하겠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폭로한 것이 자신이 직접 들고 가서 보고한 적도 있고. 예.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그리고 국방장관 합참의장에게는 매일 아침에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를 얼굴 공개하고 실명으로 폭로를 했어요. 예. 대단한 특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의 축이 국정원에서 군사이버사령부로 확 넘어갈 수도 있는 대단한 특종인데 이게 이제 방송국에서 못하게 한 거잖아요. 예. 예. 방송국에서 못하게 해서 하도 애가 달아서 지금 뉴스공장에 들고 나오신 겁니다. 자, 그 얘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내용인데. 예,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자체 뉴스로 공개했던 내용이었죠. 예. 지난주에 공개된 것은 KBS가 공개를 안 해서 취재한 기자들이 이거 이렇게 묻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해서 인터넷상에서 뿌려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거를 이제 다른 언론들이 픽업을 해가지고 다른 언론들이 덕분에 특종을 했죠. 했는데 자, 오늘 나오시면서 또 저희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뭐 새로운 거 없냐 공개 안 한 거 했더니 또 새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공개하겠는데 네. 무슨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제 댓글 공작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은 이제 알려져 있고. 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는 없었는가? 제가 항상 궁금한 게 그겁니다. 예. 그 궁금증을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좀 해소할 만한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 아하. 예, 그런 거를 좀 오늘 가져와 봤거든요. 뉴스공장에서 처음 공개를. 네, 감사합니다. 저희도 예. 장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의 군 댓글 공작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뭐 추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대표적 케이스로서 이른바 김병관 보위작전이라고 그 내부에서는 불렀다고 해요. 김병관 씨는 초대 장관을 하려다가 낙마한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다가 낙마를 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에 대한 보위작전 혹은 보호작전, 보수작전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해요. 정식 명칭은 아니니까. 그 사이버 내부에서. 사령부에서 예. 자기들끼리. 예. 그래서 그 작전이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예. 예. 그것을 오늘 좀 뉴스공장에서 설명을 아하,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예. 이때까지 언론에 계속 나왔던 거는 이명박 정부 때 얘기인데. 그렇죠. 박근혜 정부 출범한 뒤에도 국방장관 후보 군 사이버 사령부니까 이제 이런 사안들에서 관심이 또 있었나 보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전에 구축해둔 시스템 정권 교체되면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돌아갔다. 그대로 돌아갔다. 그런 사례를 지금 들고 오신 거죠. 예, 그 일단을 하나 보여줄 만한 사례인데, 예. 그래서 이제 새 장관이 온다니까 댓글 부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띄워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네. 예,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만 있었던 건 아닌 걸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일단 녹취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병관을 장관으로서 아주 우수한 전략가다. 홍보해라. 그렇게 지침이 떨어집니까? 우수한 전략가로. 우수한 전략가. 방산 비리는 한국 세력들이 장관을 못하게 해서 한 것이다. 떨어져요. 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온 목소리. 예. 이분이 김기현 전 과장 부단장 역할을 했던 부단장, 분이고 이분이 이제 양심선언을 한 분인데 이번의 얘기는 김병관 장관 후보자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댓글로 작업을 해라. 홍보해라. 아하. 그런 지침이 떨어졌다. 530 심리전단 대원들에게 떨어졌다. 대원들에게? 예. 그리고 이제 방산비리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분이 이제 그때 당시 후보 시절에 방산비리 결국 그걸 낙마하긴 했는데. 예,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예. 방산비리 연루 의혹 이걸로 이제 낙마를 했죠. 그게 이제 친북의 장난이다. 예, 친북 세력이 장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네. 보수 진영은 참 편해요. 뭔가 불량에 나오면 다 북한이 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도 역시 친북 세력이 이 사람이 워낙 우수한 전략가라서 장관을 못하게 하려고 방산비리 사실이라는 것을 퍼뜨렸다. 그렇죠. 그렇게 퍼뜨려라. 퍼뜨려라. 예. 하고 지침이 떨어졌다. 네. 이거는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이거는. 2013년 초죠. 예. 그러니까요. 박근혜 정부 예. 시절이다. 지침이 누구한테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 대원들에게 멘트의 샘플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 응용해서 그러니까 그 멘트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 네. 이 멘트를 응용해 가지고 대원들이 이제 밤사이에 네. 댓글도 달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인터넷 기사 뭐 댓글도 달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 문구가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 응용하기도 하고 그대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를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군사이버 사령부가 했다. 새 장관을 띄우려고. 한마디로 했다. 예. 요거 한 번만 했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또 녹취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홍보 댓글을 막 달잖아요. 이제 예. 대원들이. 그렇게 하면 이게 보고한다면서요. 그렇죠. 보고를 해야죠. 이제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그럼 모르죠. 자기들이 잘했다는 거를. 그렇죠. 그거를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에 그 단장하고 사령관이 매일 아침 8시쯤에 그 김병관 씨 당사자에게 이 보고를. 또 당사자한테 예, 보고를. 보고를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강 보수 작전이라 돼요. 뭔 작전 한 장 만들어 가지고 매일 아침 8시에 옥동이하고 이태학도 저녁 그냥 가. 전쟁기념관이요? 네. 그 위에 김병관이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전쟁기념관에 4층인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전쟁기념관 4층에 있었는데. 네. 국방부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사이버 사령부 단장과 사령관인가요? 옥도경 씨가? 그렇죠. 옥도경 씨가 당시 사령관이고 단장이 이태하 씨였죠. 네. 옥도경 씨 단 한 사람 처벌됐던가요? 아니요. 이태하 씨만 처벌이 됐고 지금 대법원에 가 있고요. 사건이. 네. 옥도경 씨는 처벌을 받지 않았죠. 선고 유예됐습니다. 유예됐군요. 예. 예. 그런데 다 털어졌으니까 그때. 예. 다 털어졌는데 이와간 그때 당시에 직접 보고서를 들고 자기들이 홍보에서 띄워주고 있는 후보자한테 가서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그럼 애초에 명령을 남사스럽지도 않나? 애초에 명령을 어디서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명령은 이제 사령관과 단장이 하는 거죠. 하는 사령관과 건데. 단장이 이제 이러이러하게 댓글 작업을 해라. 이렇게 날마다. 근데 이제 뭐 지령을. 이런 뉴스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국정원 따라하고 사이버 사령부 따로 해가지고는 통합 대응이 안 되니까 뭐 게시판도 나눠야 될 것이고 예. 뭐 어디 포털도 나눠야 될 것이고 영역을 나눠서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메시지를 통일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마도 컨트롤 타워. 국정원이 컨트롤 타워를 했을 것이고 거기서 지령이 실제 내려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청와대가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거라는 의혹도 있죠. 실제 이 김기현 전 과장의 지난 폭로를 보면 날마다 국방비서관실에 보고가 올라갔다는 거니까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그거는 결과를 보고하는 거니까 예. 지시가 내려온 쪽으로부터 내려온 쪽의 결과를 보고하겠죠 아마도. 예,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죠. 예. 적어도 사이버 사령부 단독으로 모든 일을 하진 않았고 위에서 이제 지시를 받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단장과 사령관이 어쨌든 결과물을 들고 그 결과물이라는 건 이제 특정인을 띄우기 위한 건데
후보 예. 특정인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잘했죠 하고 보고했다. 여론 조작이죠. 예. 아니 여론 조작은 알겠는데 그걸 예. 또 당사자한테 당사자에게. 가가지고 보고했다니까 재밌네요. 혹시 김병관 당시 후보를 인터뷰 해보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 취재진이 만나가지고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예, 그래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느냐 했더니 좀 반응이 뜻밖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는 아니고 훗날에 건너서 간접적으로는 들었다. 그럼 얘기가 다르잖아요. 직접 가가지고 보고했다고 그러는데. 예, 직접 가가지고 보고 했는데. 근데 전면 부인을 예, 못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중에 건너 그런 댓글 작업, 본인을 띄우는 댓글 네.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건너 간접적으로 들었다라고 간접적인 시인은 한 거죠. 간접시. 예. 그런 작업이 실제했다는 건 시인했고 그걸 자기한테 와서 보고했다는 얘기는 인정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김기현 당시 사이버사령부 부단장의 주장으로는 아예 정전기념관 4층에 가서 직접 당사자한테 보고를 했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종인데. 또 있나요, 혹시 녹취가? 예, 이건 뭐냐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대원들이 김병관 씨를 띄우는 건데 띄울 때 그 멘트를 막 응용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현직 장관인 김관진 씨를 좀 깎아내리고 김병관 씨를 띄우는 방식으로 멘트를 쓰기도 했다고요. 아, 바꿔야 하는데 바꿀 이유를 말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새로 올 사람을 좀 더 이제 더 부각을 시키려면 기존 사람보다 더 이런 점이 낫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써야 그렇겠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내용 일단 예. 들어보시고. 언제도 김관진 좋다고 또 김관진을 깜놈이 있었대 그 같아. 어떻게? 김관진보다 더 나은 김병관이라면서. 김관진 현 장관보다 김병관 더 전략가다. 아, 그러니까 전임 깎아내리고 예. 새로운 사람을 띄우는 작업을 시작했는데.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낙마하고 김관진 장관이 그대로 유임됐어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 예하부대인데, 예. 군 예하부대에서 이제 장관 바뀔 줄 알고 공격했는데, 네.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유임된 거죠. 김관진 국방장관이 이전에도 보고 라인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은 아는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주장 따르면은. 주장 따르면, 예. 그러면 자기를 공격했다는 걸 자기 예하부대 사령부에서 공격했다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멘트까지 알았을까는 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내부자에 의해서 이렇게 폭로가 된 거니까 본인이 사실 알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겠죠. 김관진 장관은 인정 안 했죠. 저희 관련 연락이 사실은.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뭐 자택도 찾아가고 뭐 사모님은 좀 저희가 뭐 이렇게 사모님도 알 리가 통화를 없죠. 해봤는데 예. 연락이 지금 안 닿아요. 예. 굉장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군 사이버 사령부 내에서도 당황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기현 전 과장 증언에 따르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김병관 씨가 낙마하고 김관진 장관이 유임되는 바람에 댓글 공작했던 대원들이 납작 엎드려서 눈치를 봤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증언은 그렇습니다. 기자님 말이면 저보다 너무 좋다고, 예. 너무 잘생겼을 것 같다고 문자도 오고 그럽니다. 예. 발음만 좋습니다. 자, 이거 왜 특종인데 지금은 그 처음에 그 공개했던 내용 이외에 네. 뉴스 공장도 먹고 살라고 들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들고 왔는데 뉴스 공장 평소에 들으시죠? 예. 잘 들으시고요. 정사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은 것 같으니까 KBS가. 그런데 KBS 보도국의 이제 책임자들이 이걸 막았다고 하는데 예. 왜 막았나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증언의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본인들이 볼 때도. 아, 그렇죠. 개연성이 있어 보이죠, 당연히. 그냥 부단장이니까. 예. 예, 그리고 구체성도 있고 일관성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 이게 물증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정보당국 내부 고발자라는 특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거겠죠. 안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이걸 누가 A4지에 출력해서 들고 있다 가져옵니까? 그걸 갖고 있다가는 뭐 그러니까요. 바로 그냥 뭐 압수수색 당하고 뭐. 더군다나 수사도 한번 당했던 곳인데. 예.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게 뭐 보수 진영에서 반대해서 그랬다는 얘기도 제가 듣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방송이 나갔을 경우에 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에서 반대를 하면 네. KBS가 그 후폭풍에 시달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안 나갔을 때에
후폭풍보다 나갔을 때의 후폭풍이 더 두렵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안 나갔을 때 후폭풍이 어떤 건지를 지금 보여줘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신 거군요. 예.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진보 보수 어느 진영이든 반대하는 거는 KBS가 보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날씨만 보도합니까? 자, 근데 이런 행태가 KBS에서 오래되어 왔다면서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사실 그래서 저희가 파업을 하는 이유도 뭐 그 지난 9년간의 이런 사례들은 뭐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최근 사례로 뭐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 당시의 네네. 보도국장이 예. 그 기자협회장이 이제 TF팀을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라고 장담할 수 있느냐 증거 가져오란 얘기죠 또. 아, 그걸 알려고 취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발언이고. 이게 사이버 사령부 부단장이 아니라 단장에 나와서 얘기를 해도 보도가 안 됐겠네요. 그런 접근이라면 예. 법원에 판결 들고 나와서 보도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사실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엄격한 법리를 따지는 법원에서도 뇌물죄, 유무죄 따질 때 발언 가지고만 따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언론에서는 법원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합리적 의혹 제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물증 가져와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도하지 않겠다는 핑계인데, 네. 그죠? 그렇게 해서 보도가 안 되고 이제 KBS가 망가졌다고 해서 사실은 MBC, KBS 모두 동시 파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부터 네. 동시 파업이고 기자들은 이미 뭐 제작 거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뭐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언론 장악 시도라고 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KBS에 직접 다니는 당사자 기자로서는 그런 주장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게 아까 공장장께서 일부에서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내부 구성원들의 압도적 다수가 지금 무엇을 주장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 간의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KBS와 MBC의 압도적 다수 평 PD, 평 기자들이 지금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정현주 사장 쫓겨날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였잖아요. 그때는 정현주 사장이 이렇게 쫓겨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평기자, 평PD들의 다수 의견이었고 압도적 의견이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고대영 사장 빨리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MBC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MBC 김장현 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총파업을 하는 것이 언제까지 합니까? 나갈 때까지 해야죠, 그들이. 예. 이번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예. 자, KBS 이재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